저희 월드시사 W와 함께해 주실 손님입니다. 김원식 중원대 정보콘텐츠학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문화적인 관점에서 세계 이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국제 이슈 가운데 몰랐던 사실을 파헤쳐보는 패스코드 시간이죠. 매년 연말과 연초가 되면 국내외 각종 매체에서 한 해 동안 주목받거나 앞으로 행보가 기대되는 인물을 뽑아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패스코드에서도 특별한 기획을 마련해봤는데요. 월드시아 W가 뽑은 지구를 들썩일 올해의 인물은 life experience and collect more.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الأمريكية وكلنا نأمل. What happened to the election? It's off. 수많은 화제 인물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텐데요. 분야를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뽑은 인물 외에도 누구든지 또 얼마든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저한테는 일단 눈에 띄는데 일론 머스크 최근에 불법 마약을 복용해서 또 한 번 발칵 뒤집힌 적이 있죠.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 그 보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마약 파티. 아, 네네. 그냥 마약 파티도 아니고 황제 마약 파티. 그러니까요. 도대체 예. 어떻게 하면 황제 마약 파티가 되는 겁니까? 예, 그 전 현직 이사들 이제 불러다 놓고 이게 머스크가 이제 마약 파티를 벌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그래 뭐 개인의 자유라고 칩니다.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나라라고 쳐도 네. 근데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렇죠. 그렇죠. 이 머스크 리스크가 네. 이게 지금 현실화되는 게 하나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곡소리가 좀 나는 네, 그런 분위기가 그, 좀 있습니다. 예.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푸틴하고 타커 기자의 인터뷰를 보시면 거기서도 잠시 나왔어요. 네. 일론 머스크 얘기는. 네. 근데 푸틴 입장에서는 미국이 일부러 애를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애가 잘못한 거 없는데 집어서 예. 미국 그 국익에 맞지 않는 행보들이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일부러 애를 이제 좀 약간 빈틈들을 찾아가지고 괴롭히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일론 머스크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지지의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뭐 푸틴 형의 그 말도 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항상 다른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우리 알파고 신하 씨. 저는 금리 언제 내리나? 네. 아, 그래서 오늘 뽑으신 거예요? 금리 네, 얘기하시면서. 금리 언제 내리나? 그래서 근데 참 강단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제롬 파웰 입을 보고 이게 참 대출 받았는데 이거 대출 금리 떨어져야 되는데 언제 떨어지나? 3월이냐, 5월이냐, 뭐 10월이냐 이게 말이 많은데 와 아무 표정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야 저는 뭐 트럼프가 최고다 아니면 뭐 푸틴이 최고다 그거보다는 저는 제롬이 훨씬 더 파워풀하지 않나. 그러면 기존의 그 연준 의장에 비해서도 더 강단 있게 더 무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건가요? 나이 있으신 분들은 제일 많이 생각나는 이름은 앨런 그린스펀일 것 같아요. 네, 그린스펀이 네. 워낙 오래 하기도 했었고 그린스펀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이었죠. 그래서 표정만 가지고도 이게 금리를 인상을 할 것처럼 보이는 듯이 막 이렇게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게 하는 스타일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벤 버냉키 의장 때는 이게 좀 유하다라는 인상을 줬었는데 사실 파월도 그렇고 대체로 다 연준 의장들은 말을 아끼기는 아끼는 것 같은데 그 교수님 말씀대로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조정. 기계적인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을 주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최혜진 교수가 유독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백인 중에 유일하게 한국인으로 또 네. 들어와 있기도 했고 이분이 또 이게 서울대에서 한국에서 공부 다 하시고 그렇죠. 지금 워싱턴대 가서 이제 교수 생활 하시면서 이 거대 언어 모델에 있어서 권위자예요. 근데 모두가 다 막 광기에 미쳐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다 AI로 흡수하듯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 이거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 계속 이제 그 경고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모르겠어요. 100년 뒤, 200년 뒤 됐을 때 그때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돼?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게 내심인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인 것 같아요.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혹시 네. 올까 봐. 그때 그 일을 했어야 됐어. 그 경고를 들었어야 했어. 라고 하는 일이 오지 않을까. 의외로
저는 샘 알트만을 문화예술계에서 긴장감 어리게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생성형 인공지능 소라가 거의 한 30여 편 정도 이렇게 공개를 했잖아요. 네. 보니까 아니 야 저렇게 짧은 시간에 영상 한 편을 그냥 다 찍어내니까 야 이거 영화 드라마 뭐 거기 CF 감독들 뭐 시각 디자이너들 이런 사람 다 일자리 이렇게 생겼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사실 최근에 그 뭐 살인자 이응 난감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 손석구 씨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얼핏 보면은 저 배우를 어디서 저렇게 캐스팅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강지석 배우의 그런 몸짓에다가 이 손석구 씨의 사진을 학습한 딥러닝 결과물을 이제 덧입힌 거죠. 근데 그 순간이 굉장히 짧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네. 지금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 뭐 전체를 다 만드는 건 아니지만 아마 2024년 뭐 연말쯤 가면 좀 더 디벨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최근에 AI 전문가들은 우리가 그걸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조각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조각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매질을 잘 알아야 되니까 그걸 잘 파악해야 된다. 뭐 이런 견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두 사람 그냥 개인적으로 네. 관심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첫 번째는 마화텅 중국의 네. 그 텐센트의 공동 창립자이고 지금 최고 경영자인데 이렇게 이 사람은 그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뭐 선전시 대의원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에서 기업가들 막 키울 때 네. 중국의 컨텐츠들이 다 요새는 텐센트로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런 거는 얼마나 자유로운 분위기냐랑 직결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이 사람과 텐센트 움직임 좀 관심이 가고 네. 또 한 사람은 그 젠슨 황, 그 엔비디아 그 설립 공동 설립자죠. 이 사람은 보니까 그 대만 타이난 태생이더라고요. 93년에 그러니까 30살 때 엔비디아를 창립을 했었고 그래픽 처리 장치랑 그다음에 API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 이제 동료들하고 만들 때 그 시절에 이제 벌써 한 30년 전에 결국 미래는 이제 게임이다 그래서 이제 그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쪽으로 갔는데 항상 보면 이렇게 고난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회사에 가진 돈이 그러니까 4만 달러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가진 돈이 회사가 딱 한 달치 월급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 비공식 슬로건으로 이제 우리가 망하기까지 마이너스 30일 이렇게 써놓고 네. 지금 뭐 애플하고도 그 맥 OS 이거 놓고도 협력을 하려고 했다가 좀 갈등을 빚었던 것 같고 또 그 소프트웨어 투자 이 ARM 그거 투자 가지고도 또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네. 여러 면에서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야시르 알루마이안. 이제 이분이 사우디 국뽕파운드 정제이신데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갖고 있는 돈을 내가 이렇게 좀 집중시켜 가지고 거기에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투자들 중에 하나는 스포츠 문화 예술 투자들이에요. 네네. 고액의 돈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으니까 네.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에서 빠지면 안 되는 인물로 등장했죠. 그 일종의 그린워싱인가요? 뭐 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이거는 혹은 서양 언론의 말인데요. 그분들의 이제 그 인컴하고 아웃컴 이렇게 들어가는 돈하고 빼는 돈을 계산했을 때 진짜로 문화예술 스포츠를 통해서 돈으로 벌려고 한 곳이지. 산업이 되니까. 예, 네네. 돈으로 벌려고 여기에다가 돈을 투자한 곳이지 이미지 세탁 때문은 아니에요. 네, 서방 언론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서방 언론 입장에서는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의 돈이 자기네 문화예술에 들어가면 자기네 문화예술에 부작용을 일으킬까 봐 걱정을 해서 이상하게 해석한 거예요. 예전에 러시아 재벌들이 네. 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투자하면은 또 그렇게 헐뜯다가 그다음에 또 이제 중동 자본 들어가면 또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아니 그럼 모든 문화예술 투자에다가 워싱 이런 어떤 좀 세탁 이렇게 붙이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뉴캐슬 구단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축구 얘기로 넘어가는데 너무 좋아하세요? 예. 네. 저는 올해는 당연히 유로가 있기 때문에 올해 화제가 될 사람 이제 사실 메시라든가 호날두의 시대가 지나가면서
올해는 결국 움직이는 기업인 킬리안 음바페 나타나서 좀 관심 갖고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바비 인형이 작년에 굉장히 화제가 바비 됐는데 인형. 아카데미에서 마고가 그 후보에 오르지 못하는 바람에 네. 라이언 고슬링이 아니 어떻게 바비가 없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식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간에 설왕설래하죠. 굉장히 좀 약간 비극적인 게 뭐냐면 여성주의를 내세우는데 바비 같은 경우는 또 여성주의에서 비판을 받았던 캐릭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뭔가 의미가 있었는데 경계의 선 바비였던 수 분명.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아직 그 영화를 못 보고 있습니다. 아. 보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젠더라든지 어떤 이슈 문제들이 다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한국에서는 반응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저평가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이 어쨌든 저는 그런 면에서 대중문화적으로는 인식적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많이 언급이 돼가지고 그러는데요. 그냥 역시 올해도 푸틴의 해일 것 같습니다. 저는. 푸틴. 그 푸틴이 세계 정세를 요동치는데 거의 키를 다 잡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러시아가 이제 뭐 푸틴의 결정에 따라 철군하느냐 아니면 계속 그냥 가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상황 장기화될 거고 그에 따라 연쇄적으로 뭐 중동 다른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제 중국을 위시로 한 그 권위주의권 연합에 있어서도 네. 또 역시 푸틴이 키를 잡고 얼만큼 더 이제 고삐를 쥐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또 올 한 해 세계 정세가 요동칠 거기 때문에 그리고 푸틴한테는 공간이 활짝 열렸어요. 미국이 대선하고 있는 와중에 그 와중에 이제 푸틴의 행동 공간은 조금 더 반경은 넓어진 거죠. 네, 네,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푸틴의 해가 될 것 같다 싶죠. 그럼 시진핑의 해는 그럼 저물고 있는 건가요? 아, 저물진 않고 푸틴, 시진핑은 전쟁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점에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력을 할 겁니다. 아니에요, 안 돼요. 그 물리력을 실제 행사하고 있는 지도자와 아닌 지도자 그 상태인 것 같고 푸틴과 시진핑 관계를 봤을 때 이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고 공산당이라는 시스템에 어쨌든 갖춰져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게 푸틴보다는 좀 훨씬 신중할 거고 개인 캐릭터도 그렇지만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 시스템도 당이 살아있는 그 시스템 하에서는 적어도 올해 전쟁이 바로 일어날 것 같진 않다. 이게 재밌네요. 사실은 이제 독재자 뭐 전체주의적 뭐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시진핑과 푸틴을 얘기했는데 그나마 시진핑 혹은 중국은 그렇죠. 시스템이라도 있는데 그럼요. 푸틴은 혹은 러시아는 그거마저 없네요. 곰곰이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네, 러시아의 당 이름 이렇게 친숙하지 않잖아요. 그러네요. 집권당이 어떻게 돼 있고 무슨 시스템인지 그런 게.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네타냐후 총리도 전쟁을 짓고 그렇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또 영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또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네타냐후가 거의 이제 사임 직전까지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걸 기사의 생활로 지금 전쟁으로 살아났는데 이거를 쉽게 거둔다? 네타냐후 입장에서 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국내 정치 그래야 이제 그게 그 세계 질서까지 촉발되지 않고 좀 편안하게 간다. 아시아 정치인 중에서는 일본 총리가 이제 뭐 올해 뭐 다시 뭐 내각 교체 얘기도 있고 그런데 북한하고 최근에 약간 관계 개선 움직임 그런 게 있어서 네. 그런 거 조금 일본의 움직임과 그 북한과의 관계 이제 약간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제 국내 언론의 보도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렇죠. 같고 좀. 그게 지금 기시다 총리가 굉장히 15%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한 돌파구로 그 북일 정상회담을 살고 있다라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그 납북자들 피해자 모임에 가가지고 이제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지난 9일에 그 의회에 나가서는 또 구체적으로 행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뭔가 지금 남북 간의 안 좋은 관계를 좀 뚫고 우리가 뭔가 이니셔티브를 좀 쥐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정상회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납북자 문제를 통해 가지고 누구 한 명이라도 진짜 남아 있는 후손이라도 데리고 온다. 그럼 뭐 세레모니가 있으면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 참 뭐 기시다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자국 국민을 끝까지 이제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네. 또 만약에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유익 실리라고 한다면은 그 지금 북러가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뭐 북러 그 공조 속에 일본이 좀 파고 들어가는 역할. 특히 러시아가 중요하잖아요, 일본한테는. 그렇죠. 저쪽이 저 가스도 해가지고 러시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실리적인 외교를 하는 나라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가치 외교로 해서 등한시하고만 이제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북러 사이에 뭔가 끼어들면서 북러를 중재할 수 있는 한미일과 이쪽 자유주의 진영의 유일한 플레이어.
그건 이제 일본이 얻을 수 있는 거겠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좀 길이 좀 많이 멀어 보인다. 네.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군요. 네. 가만히 이렇게 목록을 보니까요. 정작 김주애는 있고 김정은이 없네요. 저도 보면서 김정은이 밀렸구나 김주애한테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언론 스포트라이트는 밀렸는데 실제적으로는 김정은이 뭔가 2024년에 좀 맹위를 과시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김주애가 관심을 좀 받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성공한 전술일 것도 같아요. 2024년 한 해 이렇게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김정은은 몸 만들기를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몸이 좋지만 그 몸 말고 그 나라의 국방력 그리고 또 경제 대살리기 이런 것들을 2024년도 어차피 지금 대화 국면이 급속도로 열릴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와중에 김주애가 관심의 스포트라이트 역할을 좀 대신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김주애, 김정은 같이 이제 무슨 뭐 무기 쏘는데 나오면은 관심이 저 신형 무기가 얼마큼 위협적인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보다도 김주애가 누구인가 라고 많이 이게 언론의 관심이 다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제 북한에 지금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을 좀 이렇게 군사 강국으로 가려고 하는 걸 희석시키는 효과 그리고 또 보통의 아빠와 딸처럼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냥 그 모습 보면서 그냥 이게 김정은도 인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들 하면서 굉장히 이미지를 호전적인 이미지를 희석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북한 인민들에게 네. 뭔가 어필하려고 하죠. 네. 네. 최근에 김주애를 향해서 존귀하신 자제분을 넘어서 조선의 샛별까지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인물들 중에서 한 명과 만나서 우리 또 티타임을 갖게 된다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뱅크 씨하고 차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아 뱅크 씨 뱅크 씨는 정말 얼굴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도대체 너무 어디나 궁금해요.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시 상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도 나타나가지고 또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중동에 나와서 혹시 팔레스타인에 이제- 워낙 자주 가서 그림을 많이 그렸었기 네. 때문에 분리장벽에 예, 예. 분리장벽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팔레스타인의 폐허에 지금 상황에서 안 나타나도 그 좀 있으면 뱅크 씨가 당연히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 부담스러워요. 만나가지고 뭔가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얘기하기 혼자 좀 포츠담에 그렇고. 계시겠네요. 아 그게 좋아요. 포츠담의 상수시 궁전 거기 상수시 아무 걱정 없는 뜻이잖아요. 프렌치어로. 그러니까 상수시에서 그냥 혼자 차 마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예, 굳이 한 명 차 마신다 한다면은 저는 작년에 노벨 평화상 받은 그 모하마디. 그 지금 계속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할 수 있다면은 그 영광이겠습니다. 아, 얻어먹으려고 생각한 제가 잘못이었군요. 그렇다면 저는 세븐틴을 꼽겠습니다. 안 되겠죠? 만약에 만난다 그러면 사실은 진짜 푸틴하고 만나보고 싶지만 그건 좀 너무 위험할 것 같고 예, 독살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제 만날 수 없으니까 네. 만나서 차는 안 마시고 그냥 이야기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야기만. 진행하시는 이승원 평론가님은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아 저요. 저는 제 전공상 사실은 김정은을 만나보고 싶어요. 김정은을 만나서 인터뷰를 잠깐 하고 싶다는 상상을 몇 번을 했었죠. 진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재미없는 대답이지만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를 나눈 2024년 행보가 궁금한 수많은 인물들,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하면서 나아갈지 이번 연말에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의 월드시사 W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